이번 사건은 제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 9월 2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어린이집 교사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학부모가 걸어온 전화였는데 아침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등원하려고 어린이집에 왔는데 어린이집 문이 안 열려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원장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전화를 끊고 이 교사가 이제 급하게 출근을 해요. 문을 열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겨 있었거든요. 이 건물 2층에 원장이 살고 있어가지고 막 찾으러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교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장의 남편인 고 씨가 2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타살로 보이진 않았어요. 바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을 해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원장과 자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원장의 집에서 참혹한 장면을 보게 돼요. 어린이집 원장 양 씨, 그리고 두 자녀들이 칼에 찔린 채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발견된 시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범행의 전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사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2015년 제주를 발칵 뒤집어 놨던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 사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미스터리한 부분들도 많아요. 평소 같았으면 이 원장 부부가 문을 일찍 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그날따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시신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 교사가 전화를 받고 도착한 시각이 오전 7시 55분경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2층으로 갑니다. 1층은 어린이집이었고요. 2층에는 이제 원장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집, 그리고 3층은 다용도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까 제가 남편 고 씨가 타살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층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2층 계단에 떨어져서 발견이 됐었던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2층 계단에서부터 엄청난 피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면서 이미 원장이나 아이들 상황도 좋지 않겠다라고 경찰은 직감을 했었어요. 41세 원장 양 씨,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딸은 각각 자신의 방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방마다 비산 혈흔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고 씨 시신을 보고서 신고를 했을 때 건물 내부에서 뭔가 좀 연기 냄새 같은 게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장을 살펴봤었는데 불을 피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구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신은 부검에 들어가요. 일단 현장을 살펴보면 밖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큰 사건에 비해서 집안에서의 다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혈흔을 보면 다른 장소에서 사망해서 각자 방으로 옮겨진 건 또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각 방에 비산 혈흔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 양 씨하고 자녀들 모두 각자의 방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상태로 흉기로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경찰이 이제 현장을 수색하다가 신발장 밑에 종이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 잘 떠나겠다. 이런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자필로 쓴 글이었는데 남편 고 씨의 필체로 보였어요. 근데 글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 잘 떠나겠다. 이런 식. 부엌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도 발견이 됩니다. 조사해봤는데 범행에 사용된 게 맞았어요. 그러면 범행 시각은 언제로 봐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 양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이틀 전이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반이라고 이제 기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근 주민이 또 봤는데 그날 밤 10시, 토요일 밤 10시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어린이집 건물에서 이제 부부싸움 소리가 좀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때 봤던 거죠. 그리고 양 씨가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에 다녔는데 평소에 이제 일요일 오전에 있는 미사를 드렸었나 봐요. 근데 일요일 오전에 성당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그 사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검 결과에서도 비슷한 추정 시각이 나와요.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남편 고 씨의 시신에서는 진짜 이 시신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사망 당시에 만취 상태였어요. 양 씨와 두 자녀의 사이는
흉기로 인한 과다출혈이었고요. 그리고 이 양 씨하고 딸의 몸에서는 방어원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들의 몸에서만 방어원이 나와요. 이미 깨어 있었거나 뭐 공격을 받다가 깨어나서 방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너무 비극 아닙니까? 시신의 경직 상태 그리고 위장에 남은 음식물을 분석했는데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0시경에 사망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수사 내용이랑 이 부검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술을 많이 마신 고 씨가 19일 토요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잠든 양 씨를 먼저 찌르고 잠든 딸 그리고 잠들어 있거나 혹은 깨어있던 아들을 살해한 뒤에 마지막에는 그런 선택을 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냐고요. 어떤 이유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사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정말 두 사람 다 인상 좋고 친절한 부부였거든요. 사이좋고. 근데 그 속으로는 남들이 모르는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재혼 부부였어요. 아이들이 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생도 있고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은 넘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2012년 4월,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3년 전에 그때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양 씨와 그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냐면 양 씨가 이제 이쪽에서 어린이집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아파트 1층에서 하는 그런 가정 어린이집 아시죠? 그런 걸 운영했었는데 그때 고 씨가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서로 이제 자주 보면서 마음도 통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고 씨는 양 씨의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아끼고 잘 돌봐줬었다고 해요. 여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좋은 모습에 반했던 건지 양 씨가 재혼을 강력하게 추진해요. 가족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재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났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 씨가 12살이 많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요. 별다른 재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양 씨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잘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양 씨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면 이 건물로 왜 이제 어린이집 이전을 했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좀 어떤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이게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대출도 받고 친정의 도움도 받습니다. 남편 고 씨 지인에 따르면 고 씨도 1억 정도를 투자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양 씨 가족 측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고 씨는 금전적으로 1원도 보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 투자했다라고 알려진 돈도 알고 보니 다 빚이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 씨가 어린이집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물이 완공되면서 1층 어린이집, 2층 가정집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린이집 지분은 이제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져요. 이전처럼 어린이집 운영은 양 씨가 도맡아 했고요. 고 씨는 차량 운전을 하면서 이제 집안 살림을 했다고 해요. 통학차 운전이 끝나면 바로 2층 집으로 올라갔대요.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 씨 지인들은 이 사람을 사업가로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기를 나 여행사 운영한다, 의류사업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긴 했는데 정작 어린이집 통학차를 운전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서로 이제 어린이집까지 지어서 지분도 맡고 각자 일 맡아서 잘하는 그런데 사이좋은 부부로 보였을 거예요. 같이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한테 종종 목격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고 씨의 언어 폭력이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사건 당시에는 이제 계속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합의한 상태였었고요.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특히나 그 큰아들, 사춘기였잖아요. 중학생. 이 아들이랑 고 씨의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요. 사춘기 아이고 어쨌든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지낸 절대적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 아이에게 엄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웬 아저씨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한테 아빠 노릇하면서 혼내네? 나를 통제하네? 이렇게밖에 못 느꼈을 겁니다. 오죽하면 엄마 새아빠하고 안 헤어지면 뛰어내릴 거야.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양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이제 고 씨가 장인 장모를 만나요. 그땐 장인 장모였어요. 만납니다. 그때 고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아들에게 정을 줬지만 그 애는 날 싫어하니까 이혼을 하겠다. 내가 곱게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 장인 장모가 오히려 조용히 좀 헤어져줘서 고맙다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 원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이혼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됐을 때, 양 씨 입장에서 정리가 됐을 때, 양 씨가 딸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아이들도 알아야 되니까 엄마, 새아빠랑 헤어질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때 딸이 믿기 힘든 말을 엄마에게 합니다. 전 이걸 듣고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두 사람이 재혼하고 그 다음 해부터 그때가 딸이 9살이었거든요. 엄마, 나 그 사람이 10번도 넘게 성추행했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부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뭔가 이걸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고도 뭔가 원생을 대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혼이 이렇게 구체화가 되면서 양 씨가 상담소를 찾아가서 딸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는 고 씨를 친족 성추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다녔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니 그러면 이미 사이도 다 틀어지고 맨날 폭언하고 큰아들이랑 사이 안 좋고 거기다 내 딸 성추행하고 이런 놈이랑 왜 한 집에서 살았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양 씨 행동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미 모두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한 진실이나 그 정말 깊은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 왜 같이 살았을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양 씨가 남편을 받아준 이유, 그냥 같이 살았던 이유를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남편 쪽 고 씨의 지인들은 고 씨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성추행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양 씨가 2013년에 성추행 사건을 알았는데 왜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2015년에 이혼하기 전에 그걸 왜 고소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떤 엄마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가해자랑 함께 집에 두냐? 그것도 2년씩이나.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분이 반반으로 돼 있잖아요. 이혼을 하면 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 씨가 이걸 그냥 다 가지고 오고 싶어서 성추행 사건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인들은 아예 그런 성추행 사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양 씨의 지인들이 반대 주장을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진실이라는 건데 이제 두 사람이 별거도 했었거든요. 양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고소를 하고 별거를 해요. 그리고 돌아온 고 씨를 받아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주라는 곳이 되게 좁은 곳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좁으니까. 어린이집 경쟁도 되게 좀 치열하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추행 사건이 퍼지면 본인들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용히 끝내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새아빠를 되게 많이 무서워했어요. 평소에도 엄마 새아빠가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었고요.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면 평소에 고 씨가 어떤 태도로 가족들을 대해왔는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양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섭고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쳐내지 못하고 잘 달래서 좋게 끝내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고소도 못하고 참다가 혼인 생활과 어린이집 정리를 앞두고 터뜨린 게 아니냐. 이게 양 씨 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부부의 가족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고 씨가 양 씨에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어린이집 지분을 증여한 걸로 확인이 돼요. 이 증여가 이루어지기까지 부부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고 씨 지인들의 주장처럼 양 씨가 이혼을 앞두고 고 씨의 지분을 욕심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양 씨 지인들의 주장처럼 어린이집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된 자료나 어떤 경찰 조사 내용에서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론 내린 부분이 없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죠. 이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있어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살해했을까? 사건 한 달 전에 고 씨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10월 22일이 첫 공판이었는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늦게 성추행,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아내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자기들 마음이죠. 근데 재판 가면 어차피 본인이 유죄 나오는 것도 싫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신고한 것도 열받았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추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한 집에서 살았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 씨가 되게 난폭했잖아요. 어떤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도 고 씨가 진짜 잔혹하게 세 사람을 죽인 거 아시죠? 살해하기 전에도 여러 번 폭력적인 협박을 했을 거고 이게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 씨는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별거 후에 다시 돌아온 고 씨를 내쫓지 못하고 완전히 이혼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정리될 때까지 고 씨와 함께 지내기로 했을 거다. 결국에는 두려움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유는 뭘까? 하나 때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고 씨에게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솔직히 남편이랑 이혼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 능력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 경력도 되게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뭐 관련 업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들도 잘 크고 있었고 그 부모님이 그 딸이 하는 일을 늘 지지해 줬었다고 해요. 이혼 자체가 그녀의 생활을 흔들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해졌으면 편해졌지. 근데 고 씨는 다르죠. 오래전에 이제 고향을 떠난 상태고 나이도 많고 뭐 전처라던가 그 사이에 낳은 자식도 있었는데 이 자식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20년 동안 딸을 안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혼을 하면 나이 많고 무능력한 의붓딸 성추행범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성추행범 낙인이 찍히면 원래 하던 일도 못해요. 어린이집 기사를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간의 여유로운 삶도 누릴 수가 없게 될 거고요. 이런 점들이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분노를 키웠을 거고 자신을 거부하는 그 세 사람, 그 가족들을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만 망칠 수 있냐? 다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고 씨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 보도가 없는 걸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부부 갈등으로 시작해서 일가족이 다 살해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사건 공개되고 나서 왜 어린애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냐 뭐 이런 양 씨에 대한 비난 댓글도 좀 많았어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혼에 더 신중해야 하는 건 맞아요.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양 씨가 재혼에 대해서 조금 섣부르게 판단하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재혼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내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려고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행복한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했던 결정이겠죠. 그리고 그때는 본인이 판단했던 게 맞았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끝을 예상했다면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문가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 양측 지인들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건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세 사람을 죽이고 무책임하게 비겁한 선택을 했던 고 씨겠죠. 사건 정황이라던가 어떤 확실한 범행 동기가 다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날 이 부부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행을 하기까지 고 씨에게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이 이상은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조금 답답한 결말이긴 한데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맹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지변은 피할 길이 있으나 자기가 뿌린 재난은 피할 길이 없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남긴 말인데 자기가 뿌린 씨앗은 본인이 거두게 된다. 죄짓고는 못 산다. 자업자득 뭐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오랜 시간
자신이 자신에게 달아놓은 꼬리표를 떨쳐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저지른 사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뤄진 것이 없는 사건인데요. 나중에 밝혀진 범행 동기가 저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그 범행이 벌어지던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너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심이라는 게 부풀어 오르면 그게 최악으로 갔을 때 결국 살인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건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공개된 사진 자료가 아예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스토리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건은 2010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발생해요. 너무너무 더운 8월 초였는데 어떤 낚시꾼이 대저동 낙동강 둔치에 있는 비닐운막 인근 강변에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운막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낚싯대를 접고 그 비닐 운막에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딱 봐도 좀 음산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비닐을 대충 둘러서 말아놓은 것 같은 뭔가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좀 접근하기 싫어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이 낚시꾼이 왜 굳이 다가간 건지, 뭐 용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날씨가 되게 더우니까 그 안에 뭐 에어컨도 없이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던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서히 다가가서 이제 누구 없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계속해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불러봤는데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딱 어느 순간부터 코를 팍 찌르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겠지만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면 일단 쉽게 들춰볼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낚시꾼이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막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운막 내부에 가득 차 있었고요. 날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운막 안에서는. 그리고 바닥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들이 확인했던 시신의 상태는 끔찍했어요.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이건 타살 정황이죠. 시신이 국과수로 옮겨지면서 부검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검을 하면서 시신의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요. 40대 남성 김 씨였어요. 이게 이제 사건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성씨도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가명으로 김씨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인은 형사들이 처음에 확인했던 모습처럼 두개골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머리 말고 이제 흉부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가슴팍에 이제 둔기로 맞은 듯한 멍자국, 찰과상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한여름인 8월이잖아요. 비닐 움막 안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도 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부산의 평균 최고 기온이 31.5도였더라고요. 비도 안 내렸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엄청나게 높았겠죠. 그렇게 부패가 진행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사망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제 운막에서 현장 조사를 해요. 일단은 수사팀이 김 씨가 이 운막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내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운막에서 이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운막 주변 일대로도 계속 이제 범위를 넓혀서 꼼꼼하게 수색을 했는데 범행 도구라던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움막에서 혼자 노숙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딱히 뭔가 뚜렷한 원한 관계도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다 진행했는데 뭔가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인물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도 단 하나의 단서라도 지금 잡아야지 누굴 잡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을 비추는 CC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 움막이 있었던 곳이 낙동강 중에서도 되게 외진 곳에 있었어요. 어떻게 목격자라도 지금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탐문이었지만 목격자나 제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미제로 남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3년, 작년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공소시효는 없었지만 13년 동안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하고 바랬겠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이제 사실상 연구미제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겼냐. 이 변수 때문에 사건이 순식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23년 8월 18일에 경찰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요. 왜 찾아왔습니까? 하고 이제 찾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이 5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친형을 죽였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범행을 자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남자를 조사실로 데려왔는데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3년 전에 운막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냐. 내가 그 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서가 없더니 갑자기 자백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경찰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경찰도 이게 제일 의문이긴 했어요. 왜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뭔가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도 아니었었거든요. 어떤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물어봐요. 왜 자백을 하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의 친동생이었어요.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수사팀이 진범이라는 심증은 어느 정도 붙였는데 일단 더 확실한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진술을 들어요.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자가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갑자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피의자 김 씨, 자백하러 온 남성 김 씨는 6형제 중에 넷째였고요. 사망한 피해자 김 씨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자, 둘 다 김 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동생, 형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1993년경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랑 같이 지냈었다고 해요. 93년 이후에 동생은 이제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거죠. 특히 형제들 중에서 피해자였던 둘째 형과는 아예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합니다. 이때가 2007년경이었는데 이때부터 형이 그 낙동강변에 비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대요. 어떤 이유로 이제 움막 생활을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무슨 사연인지 그런 것도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이제 그때까지도 움막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2010년이 돼요. 정말 우연히도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살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요. 길을 걷다 마주쳤다고 해요. 이때가 사건 2달 전인 6월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동생은 형이 움막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함께 움막으로 갑니다. 동생이 쭉 이제 움막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되게 실망을 했대요, 본인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형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실망을 했다면야 뭐 모르겠지만 당연한 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안쓰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이런 데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지?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원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관계 좋았던 형제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 내가 창피한 걸 생각할까요? 가족이 이러고 있는 게 그냥 나는 그냥 창피하고 쪽팔리고 싫었던 거죠. 한동안 이제 동생이 생각을 하다가 형한테 어떤 요구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기죠. 이런 걸로 계속 고향에 머무는 게 맞냐? 이게 일단 동생의 입장이었습니다. 동생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사를 권유했는데 형은 이걸 거부해요. 근데 이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게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욕설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동생 말로는 이날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형한테 어떤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형이 여기 사는 게 너무 싫고 너무너무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나 봐요. 그날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2달 뒤에도 또 형을 찾아가요. 그게 2010년 8월 초순이었던 거죠. 사건 발생 그 시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한데 최후의 통첩을 하려고 찾아갔대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형한테 이사 가라고 해보고 말 안 들으면 내가 위협을 해서라도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 뭐 강목이랑 돌까지 주워들고 찾아갔으니까요. 동생은 움막에 들이닥쳐서 형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했겠죠.
형은 여전히 완고한 입장이었어요.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딨냐. 난 여기 있을 거다.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때부터 이 동생이 눈이 뒤집혔대요.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안 간다고? 그럼 오늘 결판을 내자. 지금 여기서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불사 지르고 다 부숴버릴 거다. 아무리 지금 둔기를 들고 있다고 해도 동생이라는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비닐 움막에 살고 있는 형이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당장 나가라고 지금 소리치고 욕하고 협박하고 이걸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이제 동생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동생이 왼손에 이제 돌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형한테 집어 던져요. 당시에 이제 형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슴팍에 돌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바닥에 나딘 겁니다. 형이 바닥에 쓰러진 걸 보자마자 동생이 양손으로 강목을 잡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가차없이 형의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폭행이 이어지면서 형은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에 신음을 했어요. 얼굴을 내리치던 동생은 이제 형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뭔가 형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형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 내는 걸 듣고 더 열이 받아서 더 때렸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이때부터는 형을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강목으로 형의 얼굴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시신의 모습 그리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횟수만 수십 회였어요. 그렇게 형은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미 뭐 턱뼈, 두개골 다 이제 심하게 부서진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유유히 이제 범행 도구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와서 도주를 해요. 그렇게 13년의 세월 동안 범행을 감추고 지냈는데 끝내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고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8월 동생 김 씨는 13년 만에 범행 현장으로 와서 범행을 재현했고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하기 전에 정신감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이걸 평가를 했는데 총점 12점이 나와요.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된 거죠.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시 김 씨를 면담했었던 조사관이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형집행 종료 후에 이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결과를 다 종합한 재판부도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 씨의 나이, 성행, 직업 및 생활환경,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특히 장기간 어떤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재범을 막아줄 만한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미약하기 때문에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 이렇게 선처를 요청합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도 많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어요. 근데 범행 도구를 그렇게 들고 간 게 이게 과연 우발적인 범행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합니다. 올해 1월 17일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징역 10년에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합니다. 살인인데 10년?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중간은 좀 생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부검 결과를 보면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골절이 돼 있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울음소리를 듣고 더 화가 나서 강목으로 공격을 해서 사망하게 한 건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늦게나마 본인이 자수를 했고 자신의 죄값을 받겠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인 점, 유족이자 친형인 첫째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해요. 원심의 형이, 그러니까 1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다. 이런 사정들과 더불어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김 씨는 최종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2035년쯤에 나오겠네요. 우연히 만난 형이 자신을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단지 내가 쪽팔리기 싫다는 이유로 나까지 싸잡아서 불쌍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게 싫어서 함부로 형을 통제하고 결국엔 살해했던 거. 아무리 자수했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두 다리 뻗고 못 잘 만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결국 김 씨는 본인이 뿌린 재난을 피하지 못했고요. 13년 동안 강변 비닐 움막 안에 잠들어 있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건 영상 참 많이 보시죠? 범죄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고작 저런 이유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창한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살인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지만 만약에 저 정도의 이런 작은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지금 녹화한 사건 이미 보셨을지 뭐 나중에 올라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살인자의 범행 동기를 아주 구석진 것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 단어가 남는구나. 바로 이기심입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돈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남는 게 이기심, 돈이었어요. 문제는 늘 듣던 이 흔한 단어인 이기심과 돈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고작 본인 배 불리겠다는 이유로 내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범행, 그 사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 11월 11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한 건이 들어와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관계자가 신고를 했는데 법학과 교수인 56세 홍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5일 전인 11월 6일 오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르친 제자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연구실을 나섰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홍 씨는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학교 관계자가 신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만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사라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경찰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의미 없이 굳이 뭐 연락을 다 끊고 가출을 했을 리도 좀 없어 보이죠. 그렇게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가장 먼저 했던 건 홍 씨하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10년 전 제자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만 주변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수사가 가능한 인물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홍 씨의 집을 찾아가서 수색을 해요. 뭔가 단서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있는데 전화기 옆에 이제 신문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한 귀퉁이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뭔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알아봤더니 홍 씨가 10년 전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30살 남성 안 씨였습니다. 앞에서 그 학교 관계자도 제자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집에 있던 신문지에 적힌 그 전화번호의 주인도 10년 전 가르친 제자였던 거죠. 충분히 이제 연관이 있는 인물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경찰이 안 씨를 조사하면서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씨가 이 사건에 확실히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를 찾게 돼요. 11월 9일에 안 씨가 홍 씨 통장을 가지고 성남에 있는 어떤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계속해서 안 씨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옵니다. 안 씨가 홍 씨의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홍 씨 명의로 된 땅을 이거를 팔려고 시도했던 정황까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홍 씨의 재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 말고 또 다른 남성 이 씨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두 남자가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상황이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홍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낮아 보였어요. 그렇게 이 사건에 두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요. 11월 13일 주범 안 씨는 서울에서, 그리고 공범 이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검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받은 진술을 통해서 또 다른 공범인 정 씨의 존재까지 알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경찰이 잡기도 전에 정 씨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뉴스를 봤는데 이제 공범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버텨봤자 안 되겠다. 나에 대해서 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했던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은 범행을 인정합니다. 먼저 안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안 씨와 홍 교수, 이 두 사람 사이에 조금 특별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사람의 자백과 수사 내용을 통한 사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1998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이제 판결문을 확인할 수는 없어서 공개되어 있는 경찰 수사 내용이 함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주장은 주범 안 씨와 이 공범들의 주장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 씨는 법학과 교수잖아요. 홍 씨가 가르치는 법학개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앞서서 이 두 사람이 보통의 관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동성 성관계를 갖는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교수와 제자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물론 그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안 씨가 1학년이었던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약 30회 정도의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해요. 이거 다 안 씨의 이야기예요. 졸업 후에도 2번 정도 관계를 맺었는데 그 후로는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하면서 지내요. 안 씨는 졸업을 했고요. 이때는 뭐 특별한 직업 없이 그냥 살았어요. 꾸준히 일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유지되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30살이 됐는데 특별한 일을 안 했으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벼랑 끝까지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장기를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불법 장기 매매 업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 놈들이 그 2명의 공범, 이 씨와 정 씨였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씨의 장기 매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걸 팔 수 없게 되니까 그 공범 둘에게 내가 지금 얼만큼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장기 매매 업자들한테 굳이 왜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무튼 이때 머릿속에 안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대학 시절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던 홍 씨라는 거죠. 장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좀 진짜로 들리시나요? 저는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장기를 팔 만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뭔가 내 범행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동정표를 어떻게라도 하나 받아내고 싶어 하는, 어떻게든 형량을 좀 줄여보고 싶어 하는 그런 핑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누가 본인 돈 만들어내자고 장기를 팝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살자고 하는 짓에 죽는 수단을 쓰진 않겠죠. 아무튼 이제 당시에 홍 씨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안 씨 생각에는 이제 자식도 없고 혼자잖아요, 홍 씨가. 재산이 좀 있겠다, 모아놓은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가족들하고도 이제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도 가족들에게 알려질 위험은 적겠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렇게 안 씨는 이 씨와 정 씨와 함께 홍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씨가 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홍 씨도 만나겠다. 만남에 응합니다. 그렇게 11월 4일에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먼저 먹었고요. 이후에는 아산에 있는 한 여관으로 갔대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론 안 씨의 진술이긴 하지만. 근데 이 여관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범 정 씨였어요. 몰래 숨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홍 교수가 알몸 상태일 때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사진을 실제로 찍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뭐 직업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시는 1998년이었거든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 제자와 관계를 갖다가 나체 상태의 사진이 찍혀서 돌아다닌다?
이게 홍 교수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그것도 법대 교수인데. 이걸 노리고 홍 씨를 불러서 일부러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안 씨가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빌미로 홍 씨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1,000만 원 내놔라. 안 그럼 다 뿌리겠다. 당장 1,000만 원 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홍 씨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돈을 못 준다면서 완강하게 나와요. 결국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서 홍 씨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안 씨의 첫 번째 범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여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범행을 구상합니다. 그러면서 장기매매업자 이 씨를 이 범행에 끌어들여요. 아까는 정 씨였고요. 안 씨는 범행 실패 다음 날에 바로 11월 5일에 그 이 씨를 만났고요. 범행 계획을 다시 짜요. 이번에는 뭐 청테이프, 흉기 이런 범행 도구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홍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요. 저는 이 뒷부분을 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범행에 실패했는데 대체 어떤 머리를 썼을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뒤에 부분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홍 씨를 불러낼 수 있을지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어제 찍은 사진 필름을 돌려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홍 씨 입장에서는 이 필름을 일단 받아야겠죠. 내 나체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1월 6일에 아산 천안 21번 국도변에 있는 서부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이때 홍 씨가 그 장기밀매업자 이 씨가 운전하는 차에 안 씨하고 같이 탔는데 참 타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는 도중에 뭔가 되게 인적드문 곳으로 차가 이제 옮겨가고 있으니까 그제야 이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달아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이때부터 안 씨가 홍 씨를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홍 씨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여기서 이제 흉기로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홍 씨는 계속해서 난 지금 가진 돈이 없다라면서 저항을 했었는데 이 저항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홍 씨를 파묻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극도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홍 씨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안 씨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 이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심리예요. 결국 내가 죽을 거라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건데 살인자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죠. 두 사람은 파놓은 구덩이에 홍 씨를 완전히 밀어 넣었고요.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게 만들고 홍 씨의 시신을 흙으로 덮어서 안매장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늘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정보를 알아내면 죽이잖아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면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범인들의 생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하겠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주면 어떻게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를 특정하고 경찰이 우리를 잡게 될 테니 얘를 죽이게 되면 우리가 완전 범죄로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착각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그 정보를 받아들고 홍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방과 집을 뒤져서 홍 씨의 증권거래 통장, 예금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런 재산 관련 서류들을 싹 다 훔쳐요. 그런데 이틀 후인 8일에 두 사람이 다시 이제 홍 씨를 안매장했던 현장으로 되돌아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얕게 묻은 것 같았던 거죠. 금방 걸릴 것 같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10m쯤 떨어진 곳에 다시 더 깊은 구덩이를 팠고요. 안매장한 홍 씨의 시신을 꺼낸 다음에 시신에 묶인 청테이프를 모두 풉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덩이에 홍 씨의 시신을 옮겨서 다시 파묻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안 씨가 홍 씨의 통장으로 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고요. 다방 종업원까지 시켜서 경기도 성남의 한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후에는 이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서울의 사채업자들이 있었대요. 그 사채업자들을 찾아가서 뭘 하냐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이제 사채업자한테 팔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채업자가 이거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먹히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서 현금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미 한번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도를 했던 거예요. 11월 13일 경찰은 안 씨와 이 씨를 검거했고요. 홍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협박에 동참했던 정 씨를 수배하고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후에 안 씨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홍 씨의 시신 발굴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빠른 시일에 발굴해서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되었다고 해요. 시신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가 대체 뭐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는데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황당해요. 결국에는 지금 또 남 탓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홍 씨가 취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던 거고 졸업 후에는 직장을 얻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홍 교수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10년이 넘도록 어디 아픈 사람도 아닌 20대 남성이 본인 스스로 직업을 못 찾고 있는 거를 왜 남 탓을 하고 있냐는 거죠. 마지막에 뭐 사람을 죽인 거는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다 뜯어보면 스스로 나는 죽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피해자 홍 씨도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두 사람이 뭐 진짜 동성 성관계를 맺는 관계였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지금 안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재판이 열리고 주범인 안 씨, 그리고 공범인 이 씨와 정 씨의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또 동성 간의 관계,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되게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그 후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 씨가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었던 시기가 IMF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사회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건강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본인 스스로 취직해서 돈을 벌고자 했다면 뭐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건 IMF 이전부터 그랬어요. 특정 시기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맞지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본인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안정적인 생활은 충분히 의지만 있고 노력만 했으면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방법이 일반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던 이 안 씨의 선택은 과거의 인연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13분이 대체 뭘까? 수사팀이 이 13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넷플릭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2화 13분 사이에라는 에피소드로도 다뤄졌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아직 이제 범인이 잡히지 않은 너무나도 미스터리한 어느 미용사 실종 변사 사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커밍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2004년 4월 15일 조용하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밍에 살고 있는 16살 소년 피스톨 블랙이 러닝머신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엄마 파트리스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소리인데 보통은 이 소리가 나면 학교 갈 시간이라고 해요. 보통의 그런 사춘기 아이들처럼 눈 뜨고 일어나서 엄마랑 이 소리 저 소리 말다툼도 하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마쳤고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이날 엄마가 피스톨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오후에 봐 사랑해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피스톨도 엄마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이 피스톨을 불러내요. 그리고 피스톨을 경찰서로 데려가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스톨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 입에서 나온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피스톨, 혹시 오후에 엄마랑 이야기 나눈 적 있니? 혹시 엄마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스톨은 핸드폰을 꺼냈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3번이나 걸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경찰은 이미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스톨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후에 이 피스톨이 경찰로부터 어머니 파트리스의 실종 소식을 듣게 돼요. 실종 신고를 했던 사람은 그녀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파트리스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미용실에 도착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파트리스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이 2명의 경찰이 일단 미용실 내부를 살펴봤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금전 출납기가 다 열려 있었고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다 빼간 거죠.
그리고 카운터 위에 이제 지갑이 있었는데 이 파트리스의 지갑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아예 없었어요. 전자레인지 옆에는 미처 데우지 못한 점심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그 밖에 미용실 상태를 보면 뭐 돈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되게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자, 돈이 사라졌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파트리스가 강도를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근데 문제는 강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파트리스가 지금 어딨냐는 거예요. 미용실 안을 보면 혈흔도 없었고요. 뭐 바닥이 끌린 흔적이라던가 누군가하고 다툰 흔적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다툼이 없는데 뭔가 밖으로 나갔다. 다친 흔적은 없는데 현금은 다 사라졌다. 일단은 가게 밖으로 파트리스가 제 발로 나오게 유인을 한 다음에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다시 와서 조용히 돈만 가져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저는 일단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경찰은 이 미용실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고요. 곧바로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진행해요. 일단은 수사팀이 이 파트리스의 통화 기록과 예약 장부부터 수거를 해요. 언제 사라진 건지 지금 알아내야 되잖아요.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서 미용실로 왔고 오전 8시 50분에 첫 손님을 받아요. 첫 손님은 여성 손님 팸 세퍼트였어요.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 11시 5분쯤에 이제 머리가 다 끝나서 가게를 떠났다라고 진술을 했었고요. 자기가 이제 미용실을 떠날 때까지는 여기에 이상한 점이 없었다라고 기억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손님은 남성 폴 켄터였습니다. 앞서 이제 여성 손님이었던 팸이 떠난 직후인 11시 10분경에 미용실에 들어와요. 간단한 이발만 하고 17분 정도를 머무르다가 이제 미용실을 떠나요. 근데 이 사람도 본인이 있을 때 뭐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 뭐 이상한 걸 느끼지도 못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미용실을 떠난 이후에도 이제 이 사람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11시 35분에는 이제 누군가가 온 건 아니었고요. 예약 손님이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라고 전화를 해서 한 2분 정도 이제 이 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때 손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 사람의 기억을 들어보면. 평소에 전화로 이제 예약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었던 손님이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파트리스가 유독 전화를 좀 이렇게 빨리 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 손님하고는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됐는데 13분 뒤인 11시 50분에 미용실로 또 한 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파트리스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딱 13분 지나고 나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이제 파트리스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50분까지 그 13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파트리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3분이 대체 뭘까? 수사팀이 이 13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개의 목격담을 확보해요. 그 시간대에 이제 미용실을 지나던 사람들의 목격담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파란색 세단이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목격자는 이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여성 태미 핀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시 45분경에 운전을 하면서 이 미용실 앞을 지나다가 단골 가게니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미용실을 보게 됐는데 뭔가 좀 평소랑은 다른 광경을 봤던 거예요.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평소 같지 않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평소에는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검은 색깔 SUV를 후방 주차해 놨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건물 전면에 주차된 상태로 이렇게 파란 세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억하기로는 파란색 쉐보레 루미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이제 운전하면서 막 지나가던 상황에 잠깐 본 거니까 차량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딱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번호판에 매출하기 태그가 붙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단 앞에 2명의 여성이 서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대요. 한 명은 검은 장발머리에 키가 컸고요.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요. 목격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얹고 있었대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2번째 목격자. 자, 이 사람은 신원이 따로 공개되진 않았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광경, 공통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도 11시 45분경에 미용실 앞을 지나면서 포드, 쉐보레 말리부
뭐 이런 차를 봤다라고 기억을 해요. 앞에 나왔던 목격자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도 파란색 차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뭔가 다르면서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르면서 비슷한 기억이 뭐가 있었냐면 차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첫 번째 목격자는 근데 검은 뭐 장발의 키 큰 여자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목격자는 이 사람을 이제 어깨 길이까지 머리를 기른 남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파란 차에 사람이 서 있었고 머리가 길었다. 이거는 공통적인 목격 내용인 거죠. 경찰이 이 목격담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파란색 세단이 어디에 있는지, 차 앞에 서 있었다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군지 이 부분을 밝혀내진 못해요. 처음에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하염없이 시간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가족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정에 눌려 있었던 어떤 불화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 피스톨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친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했거든요. 파트리스가 30살에 이제 로비라는 남성과 재혼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20살 차이. 그러니까 30살에 50세 남성과 재혼을 했던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뭐 사랑에 빠졌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실종 전까지 8년을 함께 했고요. 이 미용실을 하게 된 것도 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롭과 피스톨의 기억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피스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랑 새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다. 실종 일주일 전에 엄마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엄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재혼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새아빠가 아버지로서의 할 일을 해줬지만 1년 이후부터는 변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온갖 욕과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했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롭은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처음 듣는 소리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크게 기억나는 일은 없다.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스톨이 실종 다음 날부터 롭이 보였던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실종 다음 날에 갑자기 롭이 집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새아빠 롭은 뭐라고 하냐. 예방조치로 자물쇠를 다 바꾼 거다. 그 애가 집에 있는 게 싫었고 만약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지내게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피스톨은 아빠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친아빠의 집이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예방조치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스톨은 계속해서 엄마의 실종은 새아빠와 연관이 있다. 롭을 조사해야 한다. 계속해서 경찰에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혼을 생각한 게 아마 이 사건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파트리스와 가까운 주변인들도 롭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좀 질투가 심했었대요. 패트리스의 지인 관계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해왔었다는 거죠. 이런 증언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 주변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혼하자는 파트리스의 말에 화가 났고 그날 미용실 밖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밖으로 불러내서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건 내용이 흘러가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수사팀이 롭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혐의를 부정해요. 실종 당일에 알리바이도 있다. 난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롭의 알리바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유소에서 뭐 기름 넣고 영수증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바로 회사로 갔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이 롭의 동선을 1시간 단위로 다 끊어서 조사를 해요. 근데 혐의점은 없었어요. 출근 전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거는 뭐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롭이 직장 입구를 통과할 때 찍혔던 사진이 있는데 동선상 미용실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시간상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혼이 싫었거나 뭔가 파트리스에게 집착하면서 의심을 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동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경찰이 봤을 때는 일단 파트리스 앞으로 뭐 가입된 생명보험 같은 것도 없었고요. 아내가 실종되거나 혹은 사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롭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동기를 추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파란 차 앞에 낯선 사람들 2명이 있었다라고 목격자 2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청부살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로비 열받아 가지고 돈 주고 사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뭔가 개연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로비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로비 범인일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람이 범인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밝혀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팀이 제3자의 범행으로 방향을 돌렸고요. 파트리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진짜 이잡듯이 뒤져요. 그렇게 몇몇의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는데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마 게리 힐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이 조지아를 포함해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지역들에서 4건의 납치 살인을 저질렀고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소시오패스 살인마로 알려져 있어요. 수사팀이 이제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종 무렵에 이 지역에 방문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당시에 검문했었던 보안관도 이 게리 힐턴의 차를 세웠던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었고요. 근데 단순히 이 지역에 왔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에 올린 건 아니었어요. 이제 진술 기록을 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문구를 발견했던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미용실이다 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파트리스 실종 시간대에는 알리바이도 없었습니다. 게리 힐턴이 저질렀던 범행들이 대부분 특별한 동기 없이 사람을 사냥하듯 했었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됐던 거죠. 근데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사건과 연관됐다는 증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뒤에까지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범인을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에요. 현장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었던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한 올도 없었거든요. 흉기가 발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나 목격담만으로 지금 증거를 찾고 범인을 특정한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용의자도 있었어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연쇄살인마 제레미 존스입니다. 각지에서 여성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예요. 2005년에 체포가 되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여러 건의 어떤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했었는데 여기서 파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범죄자들은 이런 것도 자랑이랍시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내가 죽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담당 수사팀이 찾아와서 대면을 했는데 이때 제레미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파트리스 미용실을 발견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도움이 필요한 척하면서 파트리스를 밖으로 유인했고 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차에 태웠다. 흉기로 반항을 못하게 협박한 후에 강을 향해서 차를 몰았고 강에 그녀를 던져버렸다. 죽여서 던졌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실 내부에서는 몸싸움 없이 파트리스가 밖으로 나가서 나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죠. 제레미 존스가 그녀를 던졌다고 주장한 곳은 여기예요. 더글라스 카운티의 스위트워터 강입니다. 미용실에선 되게 멀어요. 10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자백을 들은 수사팀이 이 진술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파트리스 차량이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지를 그려보라고 해요. 근데 실제 주차된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미용실 내부의 어떤 모습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곧바로 수사팀이 탐지견, 보트, 구조요원을 동원해서 스위트워터강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오래 진행했거든요. 아무것도 발견되질 않아요. 존스도 자신의 자백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연결할 증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제레미 존스예요. 이 사람이 했었던 자백 중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이 사람이 진범이거나 아니면 진범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겠죠. 근데 진범이 누군가를 죽였다. 내가 미용실 이번에 실종사건 그 여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전했겠지만 그 미용실 앞에 차가 어떻게 주차되어 있었고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백이라고 하는 내용에 뭔가 어떤 범행 동기라던가 감정 묘사 같은 거 없이 사건만 나열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들은 이야기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파란 세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온 내용이 없었고요. 자백을 철회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레미 존스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실종되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흩어집니다. 그 사이 피스톨은 문제아가 되어버려요. 한 2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 12월 6일에 피스톨이 교장실로 호출이 돼요. 문제아로 지냈으니까 혼나겠지 생각하고 교장실로 갔는데 여기에 친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엄마 찾았어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삶이 비뚤어질 만큼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엄마 어딨냐? 당장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뒤이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찾았다는 말이었어요. 실종 600일 만이었습니다. 유골은 미용실에서 10km가량 떨어진 레바논 침례교회 인근에서 교회 청년들이 발견을 해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 뒤편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에 독수리들 몇 마리가 막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봤는데 부패된 사슴의 사체가 있었던 거죠. 아, 이거 먹으려고 달려들었구나 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려고 하던 그때 사슴 뒤편에 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DNA 검사를 통해서 파트리스로 확인이 된 거죠.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장 일대 곳곳에서 무려 206조각의 유해가 수습돼요. 살인자가 그랬는지 짐승이 뜯어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여기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백고라도 진행이 돼버려서 사인이나 사망 시기도 확인이 어려웠어요.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파트리스 실종 변사 사건은 현재까지도 조지아 최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가능성은 강도살인이에요. 가게 내부의 돈이 일단 사라졌고 결혼반지, 되게 비싼 결혼반지인데 이것도 끝내 발견되질 않습니다. 사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미용실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대요. 그럼에도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이 미용실이 되게 번잡한 도로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뭐 지나가다가 길을 묻거나 동네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미용실에 들른 범인이 혼자 있는 파트리스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금까지 잡히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제 발로 파트리스가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 미용실의 상황을 본다면 과연 이게 우발적 살인이 맞을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제 전담팀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제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그 13분이라는 공백 사이에 목격된 파란색 세단 여기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어요. 정확히 어떤 차다라고 특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추정하고 있는 차는 조지아 야생동물 태그가 붙은 92년형 쉐보레 루미나 혹은 99년형에서 2002년형 포드 토러스 혹은 쉐보레 말리부 4도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 벌어진 지 20년이나 지났고 사춘기였던 아들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을 텐데 여전히 이 수많은 의문점들은 그 미용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소름 돋는 건 이제 이 사건 넷플릭스 다큐에 나왔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롭을 의심하는 시각이 좀 강한 영상이기는 했는데 사실 그럴만도 했던 게 저도 뭐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만도 했던 게 뭐냐면 태도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동이 이상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파트리스의 유해가 발견되고 나서 장례식장에 가더니 마지막 작별로 뼈를 다시 맞춰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뼈를 맞췄는데 머리뼈를 잠깐 들어서 다니더니 다시 두고 이 머리뼈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1년 이상 이 파트리스의 화장한 유해를 침대에 같이 두고 잠을 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제 비닐봉투에 담아서 상자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꺼내더니 로비 하는 말. 내 고민형. 이제는 내 거야. 다행이다. 절대 누구와도 이 죄를 나누지 않을 거고 특히 여기가 좀 소름이었어요. 아들 피스톨과는 나누지 않겠다. 심지어 이 사람이 엄마가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 당연히 아들한테 엄마 물건이나 이런 것들 사진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피스톨이 못 가져가게 했대요. 보통의 상식이면 저렇게 유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진짜 가족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잘 보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절대 그 친아들과 나누지 않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심리일까? 여기 좀 많이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행동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반에 이제 파트리스 실종되고 나서 문을 그 자물쇠를 다 바꿨다 그랬잖아요. 피스톨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피스톨이 친아버지랑 지냈었잖아요. 그때 했던 행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유 없이 뭔가 피스톨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 뭔가 본인의 이유는 있겠지만. 단순히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피스톨이라는 사람 자체를 되게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친엄마의 물건을 친아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 나눠 갖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그 호주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47년 만에 범인 잡혔잖아요. 범인의 DNA가 지금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 다른 케이스로 보이기는 하지만 늦게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4가지 키워드가 존재해요. 편지 기억해주세요. 편지, 시신, 2억 2천만 원 현금, 그리고 범인의 비겁한 선택.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건의 전말이 뭘까? 그게 되게 많이 궁금해지는 사건이에요. 밝혀진 게 많지 않습니다. 방금 했던 사건처럼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끝내 비공개로 남겨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나눌 이야기가 그래서 더 많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9일에 한 남성 최 씨가 아내 박 씨에게 현금 2억 2천만 원을 건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건넸냐. 아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금이었던 거죠. 아내 박 씨는 남편에게 그 돈을 받아서 곧바로 집을 나서요. 그런데 집을 나서고 며칠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연락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큰일이 났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이제 거래를 좀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락마저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뚝 끊깁니다. 이후에 집에 왔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연락이 끊긴 이후로 최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연락이 끊긴 게 8월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흘 후인 19일에 아내 박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어떤 자필 편지가 한 통 도착한 거예요. 열어봤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말이 써 있습니다. 헤어지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건도 아내의 단순 가출로 보였어요. 경찰도 그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하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요. 자, 박 씨가 실종되기 직전의 상황은 이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2억 2천을 받았죠. 근데 이 돈이 또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에요.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만들었던 돈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뺀 거죠. 이걸 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또 최 씨가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길래 전세금까지 다 뺏어 주냐. 가족이어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누구였냐면 박 씨의 전 직장 동료이자 남편 최 씨의 과거 스승이었던, 이미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69세 남성 김 씨였습니다. 김 씨와 이 남편 최 씨가 사제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을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전직 교사 출신이었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교직에서 은퇴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뭐 개인 투자 같은 걸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김 씨와 또 그 아내 박 씨는 또 어떤 사이였냐? 15년 전에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세 사람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 씨를 기준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2021년 초에 이제 연락이 되면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었던 거고요. 아내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최 씨가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던 사람은 당연히 김 씨겠죠. 김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봐요. 혹시 지금 와이프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여기서 김 씨가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또 그거 아니야. 박 씨한테 딴 남자 생겼다. 지금 불륜 중이다. 나한테 직접 말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그냥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었을 뿐인데 다짜고짜 네 와이프가 불륜 중이다.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대답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 씨의 신고를 받고 박 씨에 대한 실종 수사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김 씨를 만나러 나갔다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하나씩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봤더니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었던 게 8월 15일이었잖아요. 8월 15일에 사라진 박 씨와 그 전직 교사라는 이 사람, 김 씨의 동선이 완벽하게 겹치는 거예요. 게다가 박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김 씨와 함께 이동하던 동선 그 안에서 끊겼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곧바로 휴대전화 신호를 이용해서 박 씨가 어디서 실종됐는지 그 위치를 추적했고요. 박 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내요. 어디였을까요? 8월 15일 저녁 8시경 전남에 있는 한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거죠.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는 그 2억 2천이라는 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실종이 됐고 마지막에는 김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박 씨가 돈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모텔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어떤 범죄 정황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텔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범죄 정황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순순히 그냥 자기 걸음으로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화면상으로는 박 씨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들어가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김 씨 혼자서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서 침낭을 하나 꺼냅니다. 평소에 낚시를 하러 다니면서 쓰던 건데 이거를 굳이 모텔로 들고 들어가요. 모텔에 침대 있고 이불 있는데 굳이 침낭을 왜? 들어가더니 20분 뒤에는 이 침낭을 모텔 밖으로 다시 들고 나오는데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갖고 들어갔을 때랑 이 침낭의 형태나 크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뭔가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 꼭 사람의 몸 크기와도 비슷했습니다. 처음하고 다르게 묵직해진 이 침낭을 끌듯이 들어서 이동하던 김 씨는 이걸 자신의 차 뒷자리에 밀어 넣습니다. 실제 김 씨 차 뒷자리예요. 이후로는 1시간 20분 정도 이 모텔 안과 자신의 차를 여러 번 오고 가는 등의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자기 차를 타고 모텔을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같이 들어간 박 씨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김 씨는 그렇게 모텔에서 30km가량 떨어진 전남 해남의 영암호로 이동을 해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김 씨가 침낭에 넣었던 물체가 박 씨일 거란 예상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로는 그 모텔 CCTV 어디에서도 박 씨가 모텔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찍히지 않아요. 들어간 것만 찍히고 나오는 건 찍히지 않았다. 이미 사망한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굳이 침낭에 씌워서 끌고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모텔에 있을 때 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것도 모텔 안에 남아있을 뭔진 모르지만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암호에 간 건 또 시신유기를 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움직이던 행적, 휴대폰 기록이 끊긴 건 박 씨 예상 사망 시점인 8월 15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17일 영암호 부근이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근처에 휴대폰을 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편지는 뭐냐? 그 세 통의 편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거든요. 대체 누가 언제 붙인 건지.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붙인 사람을 역추적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일단 편지를 붙인 시점은 8월 17일 박 씨 예상 사망 시점 이후입니다. 장소는 경남 곡성이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편지를 붙인 사람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인 거예요. 그냥 그날 우체통 앞을 지나가던 평범한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다면서 편지를 좀 대신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줬습니다. 조사 결과 편지를 붙여달라고 한 사람은 김 씨였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는 박 씨가 직접 쓴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계속 해볼게요. 김 씨는 8월 24일 집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됩니다. 전혀 불안한 기색도 없었고요. 가족들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경찰에 붙잡혀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내가 박 씨를 만난 건 맞는데 차에서 내려주고 바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모텔 CCTV에 찍힌 것도 모르고 아까 봤던 사건이랑 비슷하죠. 카메라에 찍힌 것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더니 이제는 묵비권까지 행사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박 씨의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예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해서 김 씨를 압박했는데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찾아 나서야지. 일단은 어느 지점에서 차량의 GPS 기록, 휴대폰 기록이 끊겼는지를 경찰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색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경찰은 김 씨의 차량 GPS 기록, CCTV 기록 등을 통해서 김 씨가 무인 모텔을 빠져나간 후에 영암호로 이동을 해서 이 주변을 1시간 30분 정도 계속 배회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여기에다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바로 수색을 시작해요. 수색견과 특공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했고요. 수중 수색 요원들은 영암호 물속을 수색하면서 박 씨의 시신을 찾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시신은커녕 박 씨의 어떤 개인 소지품조차도 발견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드론을 띄웁니다. 위에서 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를 찾아내요. 영암호 해안교 상류 3-4km 지점에 박 씨의 시신이 수풀에 걸려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근데 너무 심하게 부패가 된 상태였어요. 예상 사망 시점이 8월 15일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사망을 했다고 본다면 지금 9월 1일에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 거의 17일 만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이 밖에서 얼마나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겠어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긴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시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박 씨의 옷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박 씨가 맞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신에서 발견된 뜻밖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편지 2통. 앞서서 남편이 편지 3통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2통이 더 발견된 거예요. 시신이랑.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남편에게 헤어지자라는 내용. 이게 자필 편지였어요. 근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헤어지자는 편지를 쓸 거면 1통만 쓰면 되는데 1통도 2통도 아니고 5통씩이나 써서 남편에게 붙인 이유가 뭘까? 예상조차 안 가거든요, 저는. 자, 어쨌든 시신 발견 이후에 경찰이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걸 이제 김 씨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인정하거든요. 시신 나왔다고 하면. 근데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뭐 시신 발견된 건 발견된 거고 내가 죽인 건 아니다. 난 유기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함께 들어간 모텔에서 혼자만 나왔고 분명히 비어있었던 침낭에 뭔가 가득 차 있었고 이후로 박 씨는 그 모텔에서 나온 흔적이 전혀 없고 이후에 이동한 장소에서는 박 씨의 시신이랑 휴대폰까지 발견이 됐는데 결국 9월 2일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됩니다. 이날 기자들이 묻는 말에 했던 대답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제가 뭔가 이상한 눈을 뜨고 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이상했어요. 많은 취재진들이 김 씨에게 질문을 던져요. 한 기자가 혐의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금전적인 문제로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좀 전 이상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진짜 안 죽였으면 끝까지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치 죽인 건 맞는데 동기는 아닌 거야. 동기는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 같다? 진짜 죽인 게 아니라면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죽였다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대답이 이상했어요. 결국 김 씨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미 박 씨의 시신도 발견이 됐고 여러 가지 정황상 김 씨를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금방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과, 이런 짓 정말 너무 싫은데 9월 13일 새벽 0시 40분경에 김 씨가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생을 마감한 거죠.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어떻게든 풀어야 할 일인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스스로 내가 범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얼마 후에 사망합니다. 메모를 남겨놨어요. 남겨준 메모에는 박 씨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억울하다. 나는 절대 아니다. 이런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편지 5통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대체 누가 썼을까?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사망한 아내 박 씨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거죠. 박 씨가 쓴 거라면 박 씨가 자발적으로 이 편지를 쓴 거냐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쓴 거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미 둘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박 씨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썼는지 혹은 강요에 의해서 쓴 건지 그 사실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일단 경찰에 의하면 남편 최 씨로부터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확실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었다고 해요. 박 씨의 남자 관계가 이 사건에 얽혀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은 치정과 금전적인 갈등이 얽혀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하진 않아요. 좀 찜찜해요. 여러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박 씨가 김 씨의 투자 제의에 의해서 전세금 2억 2천을 가지고 나가기는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박 씨는 사망을 했고요. 어쩌면 김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낸 뒤에 그러니까 갚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돈을 손에 넣은 뒤에는 박 씨를 마치 불륜을 한 여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잠적한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만들고 싶었을 수 있겠죠. 수사를 그런 쪽으로 하게끔. 박 씨의 사망일자가 15일이고 편지가 도착한 게 19일이라면 범인 입장에서는 시신유기 이후에 더 이상 남편 최 씨가 박 씨를 찾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의 정보라도 더 공개가 됐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앞서 경찰이 남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확실하다는 식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실제 이제 이후에 경찰이 수사 전결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유족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김 씨하고 박 씨,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보통 이상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도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 거고 경찰이 이런 내용을 함축한 것 같아라는 어떤 뇌피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보통 주요 용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김 씨가 혐의를 진짜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죽고 난 뒤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109일이 지난 2022년 1월 3일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에는 사건 종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수사한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공개된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불기소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이유이기도 했어요. 보통 살인사건들 보면 범인이 하는 행동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 범인 나름대로의. 그래서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는 있는데 김 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드러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의 행방을 묻는 최 씨에게는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뜸 박 씨가 불륜 중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박 씨가 쓴 헤어지자는 편지를 본인이 굳이 막 다른 사람까지 시켜서 대신 붙이고 이 편지를 통해서 뭔가 최 씨에게 혼란을 주던 경찰에게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던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놓고 마치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마지막에 그런 선택까지 했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 채널에서 그 동해 군 간부가 아내 살해한 사건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이 끝까지 감옥 들어가서까지 아내를 살해한 걸 인정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당시 전문가가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어떤 지위, 사회적인 평판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 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이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이 사람이 교사 출신이었잖아요. 교사 출신이었던 김 씨가 자신이 그동안 이뤘던 사회적인 지위, 어떤 평판, 주변인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기 싫었을 거다. 실제로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문점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 이상한 사건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두 사람이 왜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까? 이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박 씨가 쓴 편지의 진짜 목적.
처음에는 누군가 뭔가 대피를 했거나 박 씨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 강요에 의해서 쓴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거기다가 강요에 의해서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본인만 아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왜 세 통은 김 씨가 사람을 시켜서 이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나머지 두 통은 또 시신하고 함께 두었냐. 이것도 뭔가 트릭이 있을 것 같아. 범인이 생각했던. 머리가 아무튼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김 씨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경찰도 이 사건을 더 이상 파지 않을 것이고 내 추악한 범행 계획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한 짓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죽어서라도 내 추악함을 들추기를 멈춰달라는 살인자의 비겁한 호소와 부탁. 그런 죽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가 옛날부터 되게 오래 신어서 낡아 빠진 부츠 이거랑 담요까지 가져와서 마네킹을 꾸며요. 제가 국내 사건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 사건에 다시 관심이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건씩은 해외 사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해외 사건은 눈앞에 있는 살인자를 살인자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물론 범인이 지금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긴 한데 살인 혐의가 끝내 입증되지 못하면서 그 범행 동기까지 미스터리로 남아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는 범인이 잡히는 과정을 좀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서가 정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로 범인을 재판대 위에까지 세웠는지 그 과정 그리고 남은 이야기들까지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네바다주가 있어요. 이곳에 광활한 사막을 뚫고 나가면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여기서 계곡을 발견했던 스페인 개척자들이 붙인 이름 초원이라는 뜻의 라스베이거스예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번화한 곳은 스트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우리가 라스베이거스를 상상하면 떠오르는 이 대부분의 이미지가 여기거든요. 초호화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고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 라스베이거스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오아시스의 이면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이상기류가 처음 감지된 게 2016년 11월 30일이었어요.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인근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한 노숙자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돼요.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받았던 공격인데 머리가 갑자기 번쩍해서 깨어나 보니까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사정없이 자신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온몸으로 발버둥 치면서 강하게 저항했고요. 결국 괴한은 현장을 떠나서 그대로 도주해 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머리에서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이 피의 뜨거움이 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다고 해요. 죽을 뻔했던 거죠.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진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돼요. 문제는 이 피해를 당했던 노숙자가 너무 놀랐던 거죠. 이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가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특징이나 모습을 찍어둔 CCTV도 없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진술이 다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종료하게 돼요. 그렇게 5주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여기서 더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17년 1월 4일에 스트립 인근 파크웨이 교차로의 빈 주차장 구석에 한 남성이 누워 있었어요. 대낮에도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냥 담요를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선 되게 흔한 모습.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건지 이 남성에게 다가가 봐요. 근데 이거는 뭐 경찰이 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남성을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담요를 들춰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담요 밑에 한 남성이 머리가 완전히 다 깨진 채로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현장이 통제됩니다. 과학수사대가 감식에 들어가요. 두개골이 다 이제 깨지고 파손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상태였고요. 무기는 둔기로 추정을 했어요. 저항은이 전혀 없었던 걸 보면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봤는데 사망 4개월 전부터 이 교차로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46세 남성 다니엘 알데이프로 밝혀져요. 노숙 생활 전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직 이후에는 창고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도 실직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4개월 전부터 노숙을 시작했던 거예요. 노숙을 했던 기간 동안에도 뭐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시카고에 친구들이 있어서 뭐 친구들 또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출신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 라스베이거스까지 오게 된 건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망 20일이 지나서야 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또다시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방금 있었던 이 사건과 같은 교차로에서 벌어졌어요. 아까 다니엘 시신이 발견됐던 그 주차장 길 건너편 모퉁이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이번에도 담요에 덮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60세 남성 데이비드 던이었어요. 데이비드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둔기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상태였죠. 라스베이거스에서 노숙자가 저지르는 어떤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되게 흔한 일로 여겨지긴 했었어요. 근데 수사팀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흔한 일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연쇄살인범이 노숙자만을 타겟팅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혼자 잠을 자던 중에 머리를 공격당했다. 그리고 오로지 살인만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숙자에게서 뭔가 돈을 빼앗을 목적을 갖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교차로 인근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범행 장소로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미 벌써 2명의 피해자,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잖아요. 3번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가 더 늦어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빠르게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단서가 잡히질 않아요.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 노숙자 인구만 여기서 6천 명이 넘는데 어쩌면 범인은 이미 여기를 떠났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당시에 수사팀을 이끌던 팀장 앤드류 월시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이 팀장이 이제 2차 사건 발생하고 며칠 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수사 방향을 뒤집는 새로운 계략이었거든요. 뭐였냐면 범인을 잡으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범인이 다시 현장에 오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덫을 설치하자라는 거예요. 범행을 저질렀던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면 다시 범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교차로 근처에서 잠을 자다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미끼를 만들어서 갖다 놓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의 어떤 본능이라던가 직감을 사용해서 다른 걸 시도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이 월시라는 이 팀장도 이게 맞는 아이디어인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색구조 전담팀 팀장에게만 전화를 걸었었대요. 그랬대요. 혹시 남는 CPR 교육용 마네킹 있습니까? 수색팀장이 물어봐요. 그건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자기 계획을 말해주는데 이 수색팀장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네킹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팀원들에게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범인을 유인을 하자, 마네킹을 만들어서. 근데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또 타 부서에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도 너 미쳤냐? 효과 없을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팀장은 동료들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팀원들을 설득했고요.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요. 어떻게 설치할지 계획을 하고 최대한 이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요. 인근 노숙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참고를 했고요. 심지어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 이것까지 연구를 합니다.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가 옛날부터 되게 오래 신어서 낡아 빠진 부츠 이거랑 담요까지 가져와서 마네킹을 꾸며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마네킹의 모습입니다. 찰리라는 이름도 붙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노숙자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요. 해가 지면 찰리를 데리고 현장 주변을 돌면서 어디에 둘지 장소를 찾습니다. 동네 노숙자들에게는 조심해라, 모여서 잠을 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도 최대한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잠복경찰을 배치해요. 해가 뜰 때까지 잠복이 계속됐고요. 해가 뜨면 다시 찰리를 수거해서 경찰서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며칠 동안 반복을 합니다. 여전히 뭐 다른 단서가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찰리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대했어요.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유인작전은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몇 주 동안 밤샘 작전이 이어졌지만 수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슬슬 수사팀의 체력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기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주 만이었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2017년 2월 22일 새벽 3시경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후드를 쓰고 한 손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거든요. 한 15분 동안 계속 여기를 배회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이걸 계속 살펴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근데 이 모습을 제가 뭘 하나 하고 경찰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뛰쳐나가야겠다. 서성거리는 것만 보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남성이 봉투에서 망치를 꺼내더니 이 가운데 사진 보세요. 찰리의 머리를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해요. 경찰들이 저놈이다. 바로 찰리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놈도 정신없이 막 내리치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 순간 느낄 거 아니야. 누가 여기다 이걸 갖다 놓은 거지?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망치를 봉투에 넣고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도주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수갑을 채우고 2kg 무게의 망치를 이제 경찰이 압수를 해요. 그날 이제 그 팀장, 이 아이디어를 냈었던 팀장 앤드류는 비번이어서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이제 전화를 받고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했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었대요. 새벽 3시 반쯤에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팀원이 막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막 검거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살인 막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아들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잠깐 이제 진정 좀 해봐라. 다시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더미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놀란 거죠. 이거 되겠어? 그랬었는데. 앤드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요. 용의자와 마주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미시간주에 거주 중인 30세 남성 셰인 쉰들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셰인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게 마네킹인 거를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네킹을 봤는데 숨을 쉬거나 움직이지 않길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큰 망치를 굳이 왜 들고 다니며 굳이 사람인지 아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내리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 말은 그냥 장난으로 걷어찬 거지 망치로 내리친 건 기억이 안 난다. 아주 뻔뻔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 본인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를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도 원래 노숙자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손도 너무 깔끔했고요. 옷차림도 멀끔했어요. 누가 봐도 노숙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살인 용의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마네킹을 때린 사람이잖아요. 지금 수사팀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체포영장이 나오질 않거든요. 살인 혹은 살인의 의도를 증명하려면 제대로 된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셰인에게는
너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했지? 너 그것 때문에 붙잡아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일단은 훈방 조치를 합니다. 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무력하게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경찰도 다 계획이 있었지. 이제 경찰서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셰인이. 그때부터 이제 셰인 뒤를 밟기 시작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찾아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지만 이놈이 살인자라고 어쨌든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 사람이 타지에서 왔으니까 어쨌든 어디선가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뭔가 증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미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셰인이 핸더슨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후에는 셰인이 방을 비운 틈을 타서 객실을 샅샅이 수색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요. 가장 먼저 경찰이 압수했었던 그 셰인이 가지고 있었던 망치를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찾다가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봤는데 여기서 셀카를 여러 장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서서 두 명의 피해자, 사망한 두 명의 피해자 있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피해자들이 살해된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셀카를 찍어 놓은 거야.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일종의 트로피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상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살인 행위를 했는지 이거를 기념하고 떠올리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셰인이 범행을 인정할 건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경찰이 이 증거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셰인을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합니다. 정황상 그리고 심증은 이놈이 범인이 맞는데 수사팀이랑 검사가 생각해도 너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그 앞선 두 살인 사건에 셰인이 연관됐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을 내리치고 셀카를 찍었다는 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두 건의 살인 그리고 셰인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는데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손을 놓느냐?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서 검사와 수사팀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요. 일단은 이 두 건의 살인사건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게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대신 뭘 했냐? 마네킹을 막 내리쳤잖아. 이건 영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살인미수로 엮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자. 살인미수라도 받아내자. 라는 전략을 짠 거죠. 미국 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분명하고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해자가 몰랐다는 게 증명되면 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좀 풀어드리면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그 마네킹을 때렸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행동에 어떤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네킹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몰랐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다면 유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면 처벌이 강해져요. 일단 검사와 수사팀은 위험 인물인 셰인을 어떻게든 거리에서 쫓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앞선 전략으로 셰인을 재판에 넘겨요. 셰인은 두 건의 살인 혐의, 그리고 한 건의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에선 뭐 예상대로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나 쟁점이 됐던 그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난 계속 얘기해요. 말했잖아요. 저 마네킹으로 알고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사람인 거 몰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네킹을 망치로 내려친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검사는 반박합니다. 절대 셰인이 처음부터 마네킹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요가 마네킹 머리를 다 덮고 있는데 담요를 들어 올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네킹인 걸 알 수가 있냐는 거죠. 되게 이상한 게 여러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가능성으로 갑자기 지나가다가 얘가 마네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숨 쉬는 걸 지켜볼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된다. 검사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 있잖아요. 그 범행 장면, 막 내리치는 장면. 그걸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 좀 더 결정적인 게 되는데 이 증거에 이 배심원들이 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해서 결국 셰인은 자신이 고수하던 주장에 힘을 잃고 재판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살인 미수를 인정했어요. 살인의 혐의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여기서
검사 측과 어떤 뭔가 협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 이제 검사 측에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취하했거든요. 2017년 8월 24일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앞선 2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결국에 뭐 이제 살인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도 살인 미수는 어떻게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20년.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셰인이 가능한 최대의 처벌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 앞에서 유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1차 사건 피해자였던 데니얼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미 셰인을 진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살인 사건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셰인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셰인이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이라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그 범행 동기가 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아까 사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범행 동기를 여러분이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노숙인 혐오 범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2022년 초에 워싱턴에서 노숙자 대상으로 했던 총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피의자였던 제럴드 브레바드라는 남성이 9일 동안 5번의 총격 사건을 벌여요. 근데 그 대상이 다 노숙자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노숙자 혐오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동기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셰인이 남겨둔 그 사건 현장에서의 셀카 사진이 있었잖아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살인을 회상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사건 현장에 가서 셀카를 찍어서 보관을 한 건데 이런 행동 자체가 쾌락살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살인 자체를 즐기고 싶고 남기고 싶고 실제 이 사건은 연쇄적으로 이어질 사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찾는데 비교적 뭔가 대상을 찾기 쉽고 또 묻히기 쉬운 게 노숙자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들을 타깃으로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했다라는 사실,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20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타깃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동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은 진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셰인을 범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검사와 경찰은 현재 셰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어떤 연관성이 입증이 된다면 셰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살인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입을 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대로 끝난다면 13년 뒤에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가 노숙자가 누워있다고 서성거리다가 또 마침 들고 있던 망치로 그렇게 무수히 내려치는 행동을 하겠어요.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결정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준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살인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지만 수사팀의 아이디어와 인내심만으로 진범일 수 있는 셰인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네킹 찰리. 이 찰리는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한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대중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사건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노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2020년 10월에 시행된 노숙자 단속법에 의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쉬거나 숙박하는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어디 시설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서 안 보일 뿐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배수구 아래 지하 터널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65km의 길이에 달하는 터널에 1,500명의 노숙자가 있대요. 빗물이 들이치면 한 번은 가득 찬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빗물이 들이치면 도망칠 수 있는 탈출로도 있어요. 배수구 아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총을 살 돈이 없어서 칼을 든 노숙자, 병에 걸린 노숙자, 약에 중독된 노숙자, 코로나 이후에 실직해서 이제 막 들어온 어린 노숙자. 다양한 이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이면에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